내 마음이 아픈데요. 넘쳐나는 해법보다 도대체 이 아픔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아픔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주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흥미진진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느 정신건강센터에서 황상민 박사님께 강의를 의뢰해왔어요. 이렇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황 박사님께 강의를 요청해온 건 박사님의 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출간한 지 무려 약 3년 만의 일이랍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 불렸던 조현병 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신병명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적응과 복지생활을 돕는 정신건강센터에서 무엇이 알고 싶어 박사님께 강의를 요청해 왔을까요? 이분들의 마음은 먼저 박사님께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과연 어떤 마음에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현재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원자들입니다. 대부분 조현병 회원분들이 많으셔서 환청,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적인 접근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활동을 연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증상과 관련한 이야기, 어려움 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지원자가 잘 듣고 경청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당사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미리 판단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증상,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원자가 잘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단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메일 내용을 보고 황 박사님의 강의를 신청한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분들은 자신을 지원자라고 소개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생활한다고 하시네요. 지원자라고 자처하시는 이분들은 모두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요양사 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들은 보통 정신병 환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다 환자로 불리지만 이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원자, 그리고 지원자에게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당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정신건강센터 지원자분들은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적인 접근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활동을 공부한다고 하시네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사자들의 위기 상황은 뭐고 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마치 암호문 같은 이런 메일을 받고 황 박사님은 과연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황 박사님이 정신건강센터 활동가들을 위해 하신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황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마치 암호문을 해독하듯 먼저 알아야 하는 신기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은 하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왠지 모르게 이 메일에 대해 고개를 연신 갸우뚱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듯합니다. 메일을 보낸 분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분들인데 왜 자신을 지원자라고 부를까요? 아니, 각 지역별로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주로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모시면서 마치 병원처럼 정신과 약을 받아먹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보조금이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하는 곳인데 왜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라 부르지 않고 당사자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언급하는 정신장애 당사자, 조현병 회원, 환청, 망상, 위기 상황, 의료적인 접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특히 메일에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사자들이 증상과 관련한 이야기, 어려움 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지원자가 잘 듣고 경청해 줄 수 있을까요? 둘째, 당사자들이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원자가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셋째,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말하는 환청과 망상과 같은 단서들을 가지고 지원자가 당사자와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당사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면 지원자들은 그냥 공감, 경청, 지지하면서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일종의 심리상담이고 심리치료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공감이나 경청, 지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래도 이분들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요양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경청과 지지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것은 기본 아니었나요? 또 2번째 질문은 더 신기합니다. 당사자들이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할 때 지원자들이 당사자의 환청과 망상을 잘 알아차린다. 이 말은 지원자가 당사자의 말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환청과 망상에 불과한 것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분명 질문을 보면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에 나름 의미를 붙이고 또 그들의 환청과 망상도 충분히 들어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나 욕망, 심리에 대한 분명한 단서라고 믿는다는 뜻인데 그러면서도 박사님께 어떻게 하면 지원자가 잘 알아차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당사자의 환청과 망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느냐 묻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나름 의미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니 그것을 파악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지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3번째는 2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당사자들이 언급하는 환청과 망상이 나름대로 당사자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니 지원자가 당사자와 대화를 이끌어 나갈 만하다. 즉,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질문이네요. 이분들은 자신이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 황 박사님은 어떤 강의를 해나가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음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바쁘신 걸 알지만 또 이제 강의 의뢰를 좀 드렸는데 흔쾌히 강의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과 또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을 보고 저에게 강의를 요청을 해오신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다라는 표현을 정해라고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책을 썼을 때가 몇 년 전인데 또 출판사에서는 황 교수님 이 책이 나가면 아마 황 교수님이 참 공격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특히 정신과 의사들한테 안 그래도 힘드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제가 학수고대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맞니 틀린 일을 논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약물 중독자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저출산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출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도 아니고 정신과 약물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쳐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공감하실까요? 좀 그건 뭔 소리예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정신병 걸린 사람이 낫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정신병 걸리면 약도 없어요? 우리 코로나 걸렸는데 약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죠, 그죠? 그냥 코로나 시절에는 죽었으면 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걸로 하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이 없는 것처럼 정신과 약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 삶은 도통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약을 먹어서 정말 삶이 나아지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 말고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의 마음의 아픔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뜬금없이 정체요? 아니, 강의를 의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정신장애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단서를 알아차려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왜 정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트라우마. 오, 좋아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상처. 지금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떠올려가지고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상처. 그 다음에 또 뭐? 외상후 스트레서,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서 다 PTSD.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마음의 아픔이 있고 정신병,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저 마음이 아파요. 아이 그래 네 정신병이야. 그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외상후 장애, 상처 이런 걸로 가지고 뭔가 그 정신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어떤 사람을 돌봐요? 정신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을 돌봐요. 이 상당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또 강의나 이런 걸 하면 정신건강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뭐 하는 데입니까?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재활시설에서. 그럼 정신을 재활시켜주는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네. 하는 일은 정신을 분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을 재활시켜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멘탈 헬스라는 이 용어가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해요. 그럼 정신건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던져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자료에서는 보면 이거는 정신이 건강한 게 정신건강이다 라는 의미의 해석 외에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참 힘들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정신이 뭡니까 하면
정신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뇌와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정신은 물질적이고 생물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저저저고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게 정신이고요.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내 믿음, 내 생각, 내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대를 세우는 일 같은 걸까요? 만일 그 토대가 엉성하다면 무엇을 쌓더라도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나 정체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단 정신이나 건강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이제 조금씩 정체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것도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흔히 보이는 모습은 어떤가요, 박사님?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데카르트 이후에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서 저거 만들어서 거기에 당신의 숨을 넣었으니까 그거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뭔지도 모르는 정신에 대해서 건강하다. 우와, 저 그래가지고 의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건강, 너희들 건강을 지킨다는 그게 의사 역할이라며? 그렇지. 그럼 건강이 뭐니? 병이 없는 상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건강하니? 네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네 정신이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 나 아무 병이 없는데. 그 말은 말이 되는 소리니 안 되니? 그러네. 예. 그런데 정신건강센터. 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제가 안 받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지지 마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알 수 없는 동네가 정신건강센터일 수 있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래놓고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세요? 전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센터 일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나요? 정신재활, 정신요양, 이게 이제 정신건강센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높은 자살률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OECD 최고국가. 그런데 항상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OECD 최고의 자살을 자랑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다게 자살을 왜 죽었습니까? 하면 이 경제적 곤란과 가정생활의 혼란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한 15년 전부터는 경제적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했다기보다는 다 우울하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요. 특히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울을 막아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제시를 해요. 자살한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우울감을 호소했대요. 우울감을 호소해가 죽었으면 자살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인구는 벌써 지금 멸종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좋다는 약을 이것저것 아무리 먹고 치료를 받아도 제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과 어쩜 이리 똑같을까요? 지금까지 박사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코로나가 성행할 때 누군가 죽으면 코로나 때문인 것으로 치자. 우울증이 유행할 때 누군가 자살하면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치자.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버린 결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코로나도 자살도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온갖 방법을 써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신장애, 아니 마음의 아픔은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마음의 아픔, 그 정체가 뭘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런데 정부는 심지어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는 것까지 발표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니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한편으론 정체를 파악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니까 이제부터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해가면 그에 맞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신과, 정신의학이라는 분야는 20세기 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신경과라고 하는 분야는 있었지만은 멘탈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전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을 하지 않았냐면 인간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게 19세기까지는 서양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이라. 내가 내 마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글쎄 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좀비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좀비 대신에 강시라고 해요. 강시. 특히 널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은 진짜 좀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한 이야기하고 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좀 지나서 한 이야기가 달라. 그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했다. 침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지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할까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할까. 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본인은 껍데기만 입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그걸 지 생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그거는 20세기 초반에 나왔어요.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할 때 미국의 정신과 의사 협회라는 게 최초로 구성이 된 게 20세기 초에 구성이 됐는데 어떤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이키애트리스트라는 그 전문 직업 단체를 만들었냐면 소위 말해서 어사일럼의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 어사일럼 하면 우리말로 그냥 하면 정신병동. 그래서 어사일럼 디렉터들의 협의체가 바뀐 조직이 아메리칸 사이키애트리스트 어소시에이션.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사라고 취급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정신병동 관리자, 정신재활센터나 정신요양센터의 관리자들에는 한 반 정도는 목사님, 신부님들이었고 종교인이었고 반 정도는 의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국가가 뭐 관장을 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의사가 하는 일이나 이발사가 하는 일이나 부축간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거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직업의 존재나 가치가 지난 100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실 거예요. 이 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중요한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것이 한 의학 분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이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고 프로이드가 정신과 의사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프로이드가 개업을 한 게 1885년쯤에 개업을 했고 1895년에 Studies on Hysteria라고 해서 히스테리아라는 병에 대해서 책을 쓴 게 그게 그 당시의 의사들한테 가장 놀라운 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이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저의 연구와 저의 상담은 어쩌면 프로이드가 100년 전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이 치료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 그보다 더 저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심리학을 무려 40년 동안 이 공부를 하고 연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그 책을 썰므로써 그 당시의 의사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자와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모든 병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생물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 당시 의사들은 믿고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히스테리 환자는 아무런 신체적 이 증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팔은 못 움직인데 근데 신경이나 하루를 다 뒤져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심지어는 그 히스테리 환자가 죽었어. 죽은 환자의 뇌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뇌 신경도 봐도 이상한 게 없어. 그러면 이 히스테리라는 병은 뭔가? 그래서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자기가 샤르코라는 선생님한테서 배운 체면요법을 가지고 그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다가 이 의대 마치고 또 파리까지 가가지고 이 생트페트로 병원에 있는 샤르코라는 그 당시 유럽의 최고로 잘 나가는 의사한테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체면요법을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면요법을 가지고 했는데 체면요법이 먹히면서 조금 효과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선생님 뭐 하세요? 하면서 체면에 안 걸리는 인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면이 잘 걸려가지고 자기가 환자한테 계속 그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는 뭐라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체면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선생님 귀찮게 계속 묻지 말고 저 이야기하도록 냅두세요. 이거 프로이드 놀래가지고 예 그러세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환자가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대응을 해주면서 그냥 메모만 한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녹음기 탁 틀면 되는데 그때 녹음기가 없으니까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사람이 다시 체면에 떨어지듯이 있다가 깨가지고 선생님 안 아파요 저. 자기가 특별하게 그걸 안 했는데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가 하고 나서 대체 이 환자는 무슨 소리를 했는가 자기가 적은 거를 다시 한번 쭉 복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그전까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던 약간 다이나믹할 수도 있고 괴기할 수도 있고 전혀 단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프로이드가 본인의 정신 분석에서 무의식으로 억압됐던 그거를 끄집어내고 털어놨을 때 드디어 환자는 자신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어쩌고저쩌고 라고 표현하게 되는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이고 그게 히스테리 환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의사들이 지금까지 몸의 아픔에 대해서 이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히스테리도 어떤 신체 신경이나 뇌의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억눌려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마비되거나 또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이런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시작이 됐고 프로이드가 책을 쓰고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프로이드가 자기 정신분석 이론으로 유명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프로이드라는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어느 정신건강센터 종사자의 마음 읽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십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현재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원자들입니다. 대부분 조현병 회원분들이 많으셔서 한참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적인 접근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활동을 연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선생님이 적은 내용인가요? 네. 네.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암호문을 해석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상당히 당혹스러우세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저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심리학자로서 40년을 살면서 항상 내 마음을 읽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마음은 우리가 MRI를 찍듯이 뭐 찍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의 마음은 뭘로 가지고 나타나냐?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글, 행동, 동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벌써 한 30분 동안 저 강의를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라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읽으실 수 있겠죠, 그죠? 안 읽어져요? 조금 더 안 읽어져요? 여기 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저 마음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이수신 장군의 정신에 투철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적들이 결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그걸 우리가 언어라고 하죠. 이 글이나 그건 다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치료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토크 세라피라고 이야기해요. 대화요법.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한다 뭐 이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든 무의식을 표현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기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환청과 망상? 그런데 여기서 환청, 망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네 말하는 게 말이 안 돼. 그거는 가짜야. 네가 꾸며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는 건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없고 너는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미친 소리죠. 그랬을 때 환청, 망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친 소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해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장애 당사자는 바로 정신병 환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정신병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이야기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한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데 너를 환자로 나는 보고 싶지 않고 회원으로 보고 싶다. 그렇지만 너는 환자로 불릴 수밖에 없는데 그 병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진짜 평소에 본인이 만나는 이 정신장애 당사자를 볼 때 이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 세미나에서 해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분들의 마음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쓰신 책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당사자 연구를 잠깐 살펴볼까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분들의 마음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쓰신 책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당사자 연구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존 정신의료 체계에서는 과도한 보호와 관리, 과도한 투약, 당사자 자신의 필요보다 주위의 위험 감소를 존중하는 관계가 중심이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 입원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권위에 맡기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자서는 동네에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여기에는 당사자 연구라고 해서 자기 병의 증상이나 생활의 어려움, 기분 등을 스스로 연구하는 활동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리, 보호되는 생활보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정당한 위험을 추구하는 일을 존중해왔다. 빅터 프랭클의 실존 분석에서 말하는 고통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고통에서 성숙하고 고뇌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고통은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준다. 듣고 보면 틀린 말 같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듬어주는 활동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대상인 분들이 정말 정신장애인일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쯤에서 황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을 때 정신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는 저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사고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과거에는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거야, 악마가 씌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순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이게 뭐 수천 년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정신병 환자라는 그런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관제하지 않기 시작을 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또는 국가나 국왕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정신병 환자로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주로 화형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감옥과 비슷한 정신병동 어사일럼에 집어넣는 것이 정신병 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19세기 지나고 20세기에 되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뇌와 신경계에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한 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 체계를 만든 분들이 바로 지금 정신과 의사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문화와 유행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1960년대 이후, 그게 1950년대에 이 미쳐 날뛰는 인간들을 조용하게 있게 만드는, 진정시키는 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약,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먹으면 독극물 같게 가지고 먹으면 거의 죽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뭐 죽어도 뭐 상관없잖아.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냥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 의사들은 그거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 병동에서 10년, 20년 동안 돼지우리 같은 상황에서 있게 만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라는 이름으로 약을 10년, 20년, 30년씩 먹게 만드는, 그게 지금 현대 정신건강, 정신의학을 하는 분들의 아주 표준적인 치료 절차고 방법인데,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입니다. 왜? 정신병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정제, 마취제에 준하는 약을 투입을 하면 그 날뛰는, 저는 코끼리도 잠들게 만드는 약을 주면 그냥 조용히 널브러지니까 그걸 마치 날뛰는 정신병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믿게 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소설이 떠오르네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소설 1946년판의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과학자와 정치가들이 주창하는 행복의 문제란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뜻한다. 노예 생활을 사랑하는 속성이 달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할 필요가 있다. 술이나 헤로인보다 기쁨을 더 많이 제공하는 무엇,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다른 마약들의 대용품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 글이 쓰인 지 4년 뒤 1950년에 최초의 항정신병약 클로르프로마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DSM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DSM 1, 2까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법조문처럼 뭐뭐뭐뭐 행동이 나타나면 뭐뭐뭐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슨 병, 뭐뭐뭐의 증상에는 무슨 병 이렇게 매뉴얼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만 보면 무슨 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게 DSM-3라는 게 나오면서 근데 그게 1980년. 그럼 DSM을 근거로 진단하는 경우 신체적, 물리적, 생물적으로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단지 어떤 사람이 보이는 증상만으로 정신병이라 판단해버리겠네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아직도 흔해 빠진 일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더 심각해요.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 상황?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의 위기 상황. 당사자라는 것은 지금 조현병 회원, 정신장애 당사자들. 그분들이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분들이 갑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돌격가 풀하는 다발이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자 장애인이라고 그러나?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 남자 당사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멀쩡히 있다가 뭐 샴푸를 덜어마시고 그걸 입에서 거품을 내거나 아니면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도 아닌데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여자 간호사나 여자 보조사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구나.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센터에는. 그 정도는 별로 없죠. 그 정도는 없죠, 그죠? 자, 근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게 뭔지 혹시 어느 분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분명히 겪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회원분들 좀 증상 관리가 어려움이 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정상 관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저도 생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상이라는 게 무슨 정상? 그러니까 뭐 환청이 많이 갑자기 들린다든지 환청이 들린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방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들을 보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이는 정상으로서 분류하는 정신과 의사 또는 DSM 분류 시스템을 너무나 잘 따르는 지금 여러분 회원들 감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적인 접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DSM 분류에 나오는 정상으로 환자를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으로 회원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활동. 이 자신이라는 것은 회원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인가, 또 안내해 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를 찾고 공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 제대로 해석했나? 네. 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당사자들이 정상과 관련한 이야기, 어려움 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지원자가 잘 듣고 경청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환청에 시달려. 환청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황상민은 나쁜 놈이다. 황상민은 참 억울하다. 황상민은 참 안 됐다. 황상민은 사랑스러워. 황상민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한청이에요? 그거는 황상민 씨가 듣고 싶은 이야기네요. 그거 한청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들리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런데 널 욕만 얻어먹고 지냈죠? 너무 안 됐어요. 그러게요. 제가 울고 싶어. 그럼 우세요.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는 게 환청이다. 네가 이야기하는 게 망상이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린지 모르죠. 어떤 맥락에서 오는지 모르죠. 처음에 듣기는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면 전혀 그것이 환청이나 망상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리지 환청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사람은 많고 제가 손은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줘요? 뭐 매일 그 사람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아무리 자주 상담을 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상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진짜 본인이 당장 정신병원에 끌려가든가 자기가 사고를 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한 달이나 3개월 후에 오라고 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왜? 네가 1년, 2년, 4, 5년 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거 1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물어보면 되거든. 그런데 그거조차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미친놈이 하는 소리다 라고 들으면 그거는 뭐 1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들어도 어차피 그거는 아마 아무런 의미를 여러분한테 가지지 못합니다. 당사자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내담자라고 표현하는 이 당사자가 대처하는 방법은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사한테는 정신병이라고 취급을 받고 정신건강센터에서 그 당사자로 취급받는 그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걸 저는 뭐라고 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 정신병 환자인가. 정신병 환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까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을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좀비예요.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나요? 좀비는 바로 총으로 쏴든지 칼로 찌르든지 죽이는 것밖에 영화에서도 대처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 대신에 약으로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음이 없는 정신이 아프다고 하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의료적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약으로서 처치해가지고 썰어서 널브러지게 만드는 거. 그거를 의사들은 치료라고 하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사람의 문제 혹은 증상? 자,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당사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미리 판단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정상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당사자들과 오래 있다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상이나 그 사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좀비로 보거나 강시로 볼 뿐이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를 또는 회원을 당사자를 정상이나 문제 위주로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비로 보고 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면 정상이나 문제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심리 상담을 배울 때도 그렇고 정신의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다 정상을 가지고 병을 분류하고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정신의학에서 뭐 환자를 치료하거나 심리 상담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병과 문제를 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미 그 상담의 대상이 되는 내담자나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 좀비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분들의 믿음을 지금 이 표현이나 활동에 표현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 사소한 표현 우리 회원들을 내가 정상이나 문제 중심으로 봅니다. 그것이 마음이 없는 인간을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운 많은 내용은 거의 좀비를 대하면서 좀비한테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 좀비와 오랜 기간 동안 지나지만은 내가 좀비가 되지 않는 법, 그런 것을 가르쳐줬다는 말인가요? 내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과 오랜 시간 지나면서 나마저 미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단 말인가요?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 그게 별로 다르지 않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보다는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저한테 상담을 받던 조현병 환자 사연 1분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11년 30살 무렵 영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이후 2012년 전에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차례의 입원 경험을 하였고 대략 기억이 나는 2018년 퇴원 이후 그러니까 그 6년 사이에 4번 들락날락하고 한 번 들어가면 보통 최소한 3개월 철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한의학 같은 경우에 또 6개월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빌리파이라는 약물 주사 치료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박사님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이라고 이랬어요.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책을 사서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심리검사, WPI 심리검사하고 심리상담까지 신청하게 됐습니다. 1차 상담에서 저한테 온 이유가 뭐냐면 3년, 4년 동안 약을 먹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언제까지 자기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 영문과 박사과정까지 나왔으니까 뭐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중소기업 같은데 회사에 가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 먹고 사는 거는 연명하듯이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약을 먹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자기가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게 있으면 약을 계속 먹겠는데 자기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약을 한 달 동안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박사님 책을 보기 전에 저는 끊으려고 생각하고 사실은 끊었어요. 그런데 끊고 나서 불안해서 약을 안 먹으면 병이 재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약을 끊더라도 천천히 끊으라고
끊으라고 그러는데 왜 천천히 끊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언제 끊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왜 먹어야 되는지 저도 알고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님 책을 보니까 약을 굳이 먹을 이유가 없고 어쩌면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정신병 환자를 지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때는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뭐 인슐린이든 이런 게 우리 몸에 그대로 다 분비가 돼요. 그런데 어디 이상이 생기면 그 분비되는 게 줄어들면 원래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 기능, 보통 대사 기능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급한 상황에서는 약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은 그 급한 상황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 몸이 다시 저절로 그 물질을 다시 배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병이 당뇨라는 병이에요. 일형 당뇨가 아니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당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럼 당뇨 환자에 치료하는 게 특효약은 뭐냐면요.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다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씩 미친듯이 걷기부터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미친듯이 걷다가 내가 길에 쓰러지면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살아서 죽는 상태로 사나 죽어도 죽는 것도 아니나 뭐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말 뜻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루에 2시간만 그렇게 걷거나 산에 올라가는 걸 하면 거짓말 안 못해서 6개월만 지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 증상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약을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뇨 약을 먹으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겠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죽기 아니면 땀을치기다 라고 해서 이 걷기를 하거나 산을 올라가거나 하는 생활 관리, 생활 방식을 바꾸시겠어요? 네? 걸어야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 당뇨가 안 왔어요. 네. 제가 저 나이 또래 선후배 다 대학 교수 아니면 의사, 그 중에 의사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 최고로 잘 나가는 그것도 의사 5명이 앉아가지고 그 중에서 3사람이 당뇨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내하고 다른 후배는 약을 안 먹고 3명은 후배, 선배 뭐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은 의사예요. 의사 그 녀석도 아니 선배님 저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야 의사 네가 그 당뇨 그 치료하는 거 네가 너무 잘 아는데 왜 약을 먹냐. 근데 선배님 그렇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사니 그냥 약 먹고 조용히 이렇게 계속 그냥 당뇨 환자로 지내고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의 문제지. 그 물질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무리 오래 쓴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쓰는 것은 결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요. 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걸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체의 저항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의사들이 무작정 약을 쓰는 건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처치하고 네가 뭐 이 약 먹고 좋아지기만 바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이 마음이지 결코 그 환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을까 걱정돼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약을 끊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심해요. 이 친구는 자기가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 와서 그런데 자기가 불안하다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신체 반응으로 먼저 확인을 해요. 혹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먼저 기록을 해라.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내한테 문자를 보내라 라고 하는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거를 주고 지냈어요. 첫 번째 상담 끝났을 때 저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 오면 어떨까? 그런데 안 왔어요. 2차 상담 사연. 달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약 주사 없이 지내는 생활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월경이 좀 불규칙한 것 같긴 한데 단순히 신체 리듬의 문제인지 알게 모르게 있었던 작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닌지 약을 중단하면서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예민한데 그 예민한 거를 자기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이 사연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직 궁금한 거 혹은 좀 불안한 것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소위 치료라는 것을 받지 않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불안 혹은 걱정은 일반적으로 조현병이라고 하면 보통 뇌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평생 약물 주사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소위 그 분야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입한 정신질환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가끔 보면 치료 후 단약을 함께 시도해보자고 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질환들은 평생 관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약물 주사 치료의 불필요함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 정신의학 권력에 의해서 세뇌가 되었으면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제재를 받지 않을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어요. 그런 알게 모르게 협박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정신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겉으로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인데 그 국민 정신건강이 과연 약으로서 해결이 되는가? 또 약으로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누구도 던지지 못해요. 네, 그 던지면 하나님이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왜 교회에서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왜 교회에 가면 십자가만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그 느낌은 오세요? 여동생의 경우는 상담을 받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시 병원에도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반응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주 엄마가 안 계시게 될 때 남은 가족이 강제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망상적인 우려, 두려움, 불안, 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재활센터에서 1년, 5년, 10년을 일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병과 정신병 약물의 정체,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과 당사자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증상 위주로 보고 판단하는 행위의 의미, 약물 장기 복용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정신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두려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나왔던 정체 파악의 중요성 이야기는 사실 WPI 심리상담 모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내담자가 들고 온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살펴보고 내담자가 지닌 믿음의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확인해보고 나면 내담자가 말한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은 사실 표면적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단서를 수집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읽어낸 내담자의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면 자신의 욕망과 절실한 정도, 그리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전의 믿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답니다. 보다 더 생생한 마음 읽기의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WPI 심리상담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강의가 끝난 뒤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의 정체가 뭘까 여전히 알 듯 말 듯 했어요. 기존 정신의료 체계의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른 시도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료 체계를 벗어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꾸준한 약물 복용을 독려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정신과 의사가 물리적, 생물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DSM을 토대로 누군가를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하면 그 진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환자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의사에게 기대하기 힘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은 경험을 쌓아갑니다. 어찌 보면 아름답고 훈훈한 광경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사실 장애가 아닌 정신장애인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쩌다 한번 정신장애인으로 진단받고 낙인이 찍히면 좁디 좁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사라진 세상에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말을 되뇌며 평생을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당사자라고 그 누구도 아닌 너의 문제이니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낙인 찍고 이들을 좁은 울타리에 가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 아닌가요? 문득 처음 받았던 이메일의 질문이 다시 떠오르네요. 당사자들이 증상과 관련한 이야기, 어려움 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지원자가 잘 듣고 경청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이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원자가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말하는 환청과 망상과 같은 단서들을 가지고 지원자가 당사자와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질문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은 평소에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 그 이유는 의사가 진단한 대로 당사자의 말이 환청과 망상일 뿐이라 이걸 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의사가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으니 나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면서 공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분들은 아마 어떨 때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증상으로서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당사자의 어려움을 돕는 지원자로서 한없이 따뜻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나 상충하는 두 가지 믿음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정말이지 상상만으로도 정신이 분열될 것만 같습니다. 이보다 잔혹한 동화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정신이 뭔지, 건강이 뭔지, 정신병이 뭔지, 또 의사와 다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뭔지 몰라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때로는 좀비의 상태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약으로 중독시켜버리듯 처리하는 것을 두고 치료라 칭하면서 그들을 연명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복지 혜택 또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큰 비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